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었습니다. 인천 지역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왔던 티브로드 인천방송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2019년 한 해 인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5대 뉴스를 선정해 되짚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티브로드 인천방송 보도국 배상민 기자와 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인천의 5대 뉴스와 관련해 뜨거운 토크를 나눠줄 패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도영 홍익경정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도영 홍익연구소 이도영 소장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경실련 김성원 사무처장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를 VCR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영종도가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로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종 주민과 지역 정치권이 들썩였습니다. 정부가 송도 앞바다 해상 쓰레기 매립지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졌는데요. 하지만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2025년으로 못 받고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이라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대안,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네, 인천의 5대 뉴스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폐기물 정책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생활 폐기물로 대한민국은 매년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한 해상 매립지 조성 방안 등이 거론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죠. 김지영 기자가 관련 뉴스 브리핑 전해주겠습니다. 네, 수도권 매립지 대체 부지를 찾는 용역이 종료된 뒤 2019년부터 대체 매립지 이슈가 지역의 뜨거운 현안으로 부각했습니다. 먼저 영종도의 준설토 투기장이 매립지 후보로 유력하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영종 주민들은 바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민 소환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저항이 거셌는데요. 여기에 정부가 송도 앞바다를 해상 쓰레기 매립지로 검토했다는 용역이 공개되면서 송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의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면서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자는 시도도 시작이 됐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현재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 시기를 2025년으로 못 박았는데요. 직매립보다는 소각을 늘리고 또 자원 재순환을 통해서 쓰레기의 최소량만 매립하는 친환경 매립지를 조성하자는 큰 틀을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안건이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1호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또 시민사회에서는 범시민 운동본부를 구성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자는 제안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게 바로 서구 청라 소각장 문제입니다. 시는 청라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은 무조건적인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남춘 시장은 청라를 찾아서 소각장 문제를 포함해 지역 폐기물 정책을 다시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아직 청라 소각장 종료 시기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자, 두 분께서는 인천 청라 소각장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엔 김성원 차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박남춘 시장은 이제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은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한다. 그래서 쓰레기 같은 경우에 발생을 하면 수집을 하고 운반을 하고 그거를 분류해가지고 재활용할 것과 소각할 것. 그리고 이제 매립의 단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전반적인 쓰레기 처리 과정에 있어서 환경 기초시설들이 필요한데 그 기초시설들을 어디에다 둘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자기 동네 쓰레기는 자기 동네에서 처리하는 게 발생지 처리 원칙이기 때문에 청라 소각장의 부분도 어쨌든 폐쇄를 하든 이전을 하든 서구 자체 내에 소각장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대체지를 찾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하든지 그거는 주민들이 뜻을 이제 존중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각 군구가 환경 기초 시설 자기 동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은 만들어야 된다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잘 지켜서 해야 된다는 말씀 같고, 이도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김성원 처장님 뜻하고 일단 비슷한 의견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청라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뭐 냄새라든지 배기가스 등을 생각하면은 이런 반발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지역구인 아까 발생지 처리 원칙을 얘기하셨는데요. 청라 지역만 소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계양, 부평, 그리고 뭐 동구, 중구, 강화까지 서구에서 소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은 뭐 당연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25년까지 지금 직매립을 이제 종료를 하고 또 증가하는 쓰레기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이 지금 광역 소각장이 몇 개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은 청라 소각장을 폐쇄한다?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지금 또 청라 소각장이 지은 지가 18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열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청라 소각장 문제의 현대화 사업은 뭐 고심이 많긴 하지만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이어가자 지역 국회의원들은 청라 소각장 대체지를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청라 소각장을 대체할 만한 장소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얼마 전에 좀 답변을 좀 주긴 했습니다만은 폐쇄를 한다면 뭐 대안이 있을까요? 먼저 이도영 소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대체지를 찾는다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생각이 드는데요. 소각장이 대표적인 기피 혐오 시설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집 앞에서 소각하는 것을 원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과연 대체지에 또 다른 논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지금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일부 정치인들이 대체지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뭐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뭐 인기 영합 발언 내지는 공허한 외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뭔가 대안 없이 주장만 하는 게 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는 중장기적으로 계양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에다가 계양 소각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남동구 일대에다가 추가로 소각장을 만드는 등 한 2군데 이상 광역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라 소각장 하루에 500톤씩 소각하는 청라 소각장을 폐쇄한다? 상당히 쉽지 않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라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는 과정을 계속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주민 설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고 김소원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애초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박 시장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얘기한 이상 그 연장선상에서 10개 군구 협의체를 만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 구청에서 말씀드렸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설립 방안들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구 단위에서 거기에 대한 소각장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분리시설은 어떻게 하고 재활용 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논의를 전제로 해서 정말로 소각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토론 과정에서 만약에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정말로 죄송하고 미안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지역 내에서 그런 환경 기초시설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맞다. 그래서 청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민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서구 차원에서는 대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죠. 정치인들이 얘기하듯이 대체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구 주민들을 모두 모아놓고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청라 지역에서 그동안에 고통받았으면 다른 지역은 없는가? 이것이 지역민 내에서 논의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이 단체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 수기 과정도 좀 필요해 보이고 인센티브 방안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쉽게 끝나지 않을 숙제 바로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인천시에서 다시 수립한다고 밝힌 지역 폐기물 정책. 혹시 두 분의 생각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폐기물 소각장은 대표적인 기피 혐오 시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시 운영에 필요한 필수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앞서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 방법이 없어요.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군구 구청장들이 모여서 시장과 함께 협의를 한 것처럼
각 기초 지자체에서 자기가 발생한 쓰레기 폐기물은 소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은 이게 부득이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경제성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적 측면에서 쓰레기 선별장 같은 게 함께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적정 부지가 필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광역 소각 형태로 운영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는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주는 거에 대한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게 뭐 당연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충분한 비용을 지급해야 불만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원칙은 지키되 지킬 수 없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소각장이 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리가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오염물질을 초과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고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배기가스를 철저히 관리하는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요. 또 친환경 소각장으로서 좀 신뢰를 좀 많이 얻어가면서 주먹구구가 아니라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면서 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이 또 급선무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김성훈 차장님도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예, 우리나라가 1994년에 바젤 협약이라는 국제 협약에 참여를 합니다. 바젤 협약의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유해 폐기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생산된 국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이에요. 그게 말씀 나왔던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고, 그리고 우리 폐기물 관리법도 바로 발생지 처리 원칙 내지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근거해서 법률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칙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도권 매립지 경우에 인천 쓰레기는 한 20% 되고 나머지가 서울, 경기 쓰레기예요. 우리가 이러한 원칙적인 주장을 해줘야 뭐냐면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의 쓰레기를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그렇게 대규모의 쓰레기장이 필요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주장을 해줘야 보면은 서울이나 경기도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번 참에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청라소각장과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 선정 문제 과연 어떻게 해결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정 기자, 앞으로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청라 주민들은 소각장 폐쇄와 이전을 요구하면서 오는 3월 1일에 다시 한번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환경 매립지를 조성하자는 의견에는 대부분의 주민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 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사실 그거는 현재로서는 좀 의문이거든요. 기존과 다른 친환경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장점과 그로 인한 이익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거기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 이 배출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주고 좀 신뢰를 얻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매립지 문제의 경우에는 최근 언론에서 이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주민들은 또다시 현재 수도권 매립지가 또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약속한 매립지 종료 시기까지는 6년이 남았는데요. 자체 매립지를 만들든 또 대체 매립지를 만들든 이제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리적인 대책을 도출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일회용 문화를 줄이고 수리해서 사용하는 문화가 양산되기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인천 5대 뉴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시작된 붉은 수돗물 사태. 필터가 시커멓게 변하고 물에서 검은색 알갱이가 나오는 현상인데요. 초기 대응이 늦어져 많은 시민들에게 원성을 샀습니다. 인천시는 사태 발생 후 67일 만에 정상화를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피해 민원과 조치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을 놀라게 한 붉은 수돗물 사태. 과연 어떻게 예방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인천의 5대 뉴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붉은 수돗물 사태입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사태였죠. 첫 발생이 지난 5월 30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직도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먼저 이 뉴스에 대해서 배상민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해 5월 30일 서구에서 시작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이후 영종과 강화도까지 확대됐습니다. 풍납 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정기점검으로 가동이 중단되자
단수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산 남동정수장의 정수를 수계 전환해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유량이 배로 늘고 유속도 역방향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노후 수도관의 이물질이 그대로 배출된 겁니다. 인천시의 부실한 초동 대응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상수도본부 직원들이 탁도계를 조작해 수계 전환 당시 수질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해 초기 대응에 실패한 건데요. 하지만 시는 사태 초기 수질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와 마셔도 문제없다는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이후 결국 시민 수십만 명이 2달 넘게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마실 물은 고사하고 씻거나 세탁조차 할 수 없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붉은 수돗물로 인한 피부병과 복통 등 건강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피해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물을 이용하지 못해 생업에 큰 타격을 입었고 학교 같은 경우 급식 차질로 단축 수업이나 휴업까지 해야 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결국 환경부가 조사반을 가동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인천시는 지난달 초 수돗물 사고 총 보상액을 66억 6,6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의 보상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일부 주민들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해를 본 주민들은 보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이 붉은 수돗물 사태 보상 문제 원만히 해결돼야 된다고 보실 텐데 어떻게 돼야 될지 먼저 김소 차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 보상 문제가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보면은 이게 공공재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공공재에 대해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상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준이 사실상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서부터가 상당히 이제 애매한데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는 어쨌든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제 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재원의 성격서부터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나서 받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재원의 출전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가 사실은 재원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어느 선까지 해줄 거냐. 그리고 이 공공재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책임져야 하는 거냐에 따라서 재원의 출처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정부 지원을 통해 가지고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요번 참에 근본적으로 어떤 재원을 보상할 수 있을까? 그 보상이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따져져야 나중에 이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 운영한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뭐냐면 어느 재원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구상권에 대한 성격 자체가 분명하게 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은 들어갔는데 여전히 남는 문제는 이 보상 자체가 어떻게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 체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자, 이도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원만한 해결 방안은 충분한 보상이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는 지금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270억을 면제를 했고요. 또 어린이집 대체 급식비라든지 각급 학교의 음용수에 대한 보상으로 한 30억, 총 300억 원의 보상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별 보상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볼 수가 있는데요. 개별 보상 금액이 신청 금액이 104억입니다. 하지만 실제 보상해준 금액은 앞서 백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66억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신청 대비 보상 금액을 비율을 살펴보면 64%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민원, 불만이 발생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보상이라는 게 엄격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소득세법에서 되는 영수증이어야 되지 간이 영수증 같은 경우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잘 보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6억 7억 가량이 보상이 되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문제는 그 당시에 장사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영업 보상이 문제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대부분 한 27억 정도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영업 손실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업 손실이 이만큼 입었다라고 과다하게 청구됐다라고 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바람, 시민들의 바람하고 전혀 그 괴리가 있어서 지금 불만이 많은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소송과 입증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시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소송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나고 보니까 예고된 인재였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사실 사태 초기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붉은 수돗물로 보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아직까지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두 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두영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앞서 문제가 생긴 원인들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이 없습니다. 일단 위기 대응 매뉴얼부터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확립을 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수계 전환 시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절차, 방법, 대책 이런 것을 표준화한 매뉴얼이 시급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수도 사업본부의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전문 인력을 추가로 배치를 하거나 결혼율을 효율적인 인사를 통해서 결혼율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인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수돗물 안전을 위해서라도 수질안전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같이 함께 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상수도 관로의 문제입니다. 노후화되고 문제가 있는 관로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연도별 정기적으로 그에 대한 교체,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이런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앞으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해법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네, 김소연 차장님 해법 있으면 좀 해주실까요? 예, 이번 붉은물 사태의 경우에는 인천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서울 물레동을 비롯해가지고 부산 동구, 경북 포항, 전남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이러한 적수 사태가 왜 나타났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상수도사업본부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생긴 게 1989년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생긴 이유는 그동안의 수돗물은 국가 업무였습니다. 그거를 89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를 만들면서 지방사무로 넘겼는데 지방사무로 온 다음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보면은 자치단체장이 선거로 되면서 보면 요금을 안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원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만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용료만 가지고 재원은 한계가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심었던 관로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돼요. 노후화가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걸 갈아야 되는데 요금은 안 올리고 재원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터질 게 터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지방사무로 넘기고 상수도사업본부 체계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결국에는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고 고도정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수 사태가 나고서 국회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어쨌든 대대적인 정비를 한시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도 노후관 교체나 고도정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필요한 재원을 계산을 했는데 자그마치 5,700억이 빵꾸가 난대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만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구조적으로 재원에 나올 수 없는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난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국가가 대대적으로 일단 이런 정비를 위한 재원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상수도 요금에 대한 현실화 문제라든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상수도사업본부의 구성원의 전문성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논의되지 않으면 단순히 혁신위원회 하나 시에서 상수도혁신위원회 만들었다라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게끔 정치권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도 정비, 매뉴얼 정비, 재원 확보 갈 길이 참 먼 것 같습니다. 이 붉은 수돗물을 계속 취재해온 우리 배상민 기자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해 주실까요? 네, 이번 사태는 100% 인재입니다. 환경부조차 수계 전환 시 이렇게 수질이 급속도로 악화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인천시는 앞서 한 차례 수계 전환을 했을 때 문제없이 처리한 경험이 있는데도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른 건 되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인천시는 뒤늦게 공촌 정수장의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완공하고
노후 수도관 교체,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물과 공기는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데 무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2달간 피해를 겪어야 했고 또 이에 따른 수십억의 보상금을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탁상행정,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붉은 수돗물은 마무리되고 있지만 보상 문제로 인해 소송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되길 바라봅니다. 인천의 5대 뉴스 다음 주제를 만나보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탄생한 인천 이음카드. 하지만 인천시는 인천 이음카드의 캐시백 비율을 현행 6%에서 3%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한 취지라는데요. 혜택이 축소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인천 이음. 하지만 캐시백 조정으로 반발 앞에 서 있는데요. 과연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요? 네, 인천의 5대 뉴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인천의 지역화폐 전자상품권 인천이음입니다. 인천이음은 지난 2018년 7월 인천어 카드로 출범한 뒤 2019년 1월부터 인천이음으로 이름을 본격적으로 바꿔 운영됐는데요. 5월부터 사용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이 뉴스에 대한 간단한 내용 김지영 기자가 정리해 주겠습니다. 네. 인천 이음카드는 시행 초기부터 6% 캐시백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면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충전과 결제 방식이 간단해서 20, 30대뿐 아니라 40, 50대, 또 60대까지 이 인천 이음을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 5월부터 서구가 서로 이음을 발행했습니다. 인천 이음이 제공하는 6% 캐시백에다가 4%를 더 얹어서 무려 10% 캐시백을 제공하면서 인천 지역화폐 열풍을 주도했습니다. 이어서 연수구도 캐시백 10%를 제공하는 연수 이음을 발행했고요. 미추홀구도 지역화폐를 연이어 발행을 했습니다. 이런 높은 캐시백은 분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신용카드 대신해서 이음카드를 사용해서 아이들의 학원비, 또 음식점, 병원, 슈퍼마켓 등에서 인천 이음으로 결제를 했고요. 또 편의점에서도 이 이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거의 웬만한 곳에서는 인천 이음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당시에는 인천 시민들이 지역 밖에서 돈을 쓰는 비율, 즉 역외 소비율이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52.8%를 차지를 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역외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인천 이음의 가입자가 90만 명을 넘었고요. 또 누적 발행액이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이음 캐시백 비율은 기존 6%라는 파격적인 비율이었죠. 근데 이 중간에 이제 줄었습니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6%에서 3%로 줄었고, 서구와 연수구는 가까스로 유지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약간 방식을 바꿔서 혜택을 채워주는 이런 형태였는데, 자, 두 분께서 이 꾸준하게 이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김용호 차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역외 소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을 도움을 줘야 된다. 좋은 취지인데 거기에 알맞게끔 규모의 경제로 해서 접근하면 될 거고, 그리고 지역 화폐라는 것이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대도시에서 도입 가능한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도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역 화폐의 본래의 취지를 떠나서 오히려 소상공인에 대한 또 다른 정책으로 해서 접근해야지, 이거를 지역 화폐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이냐. 그래서 오히려 좀 근본적으로 지역 화폐의 본래의 취지와 소상공인 활성화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역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리고, 자, 이도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음 카드의 캐시백 한도와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용률 조정은 당연히 그렇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음 카드는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또 인천시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가기는 갈 수밖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골목상권,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이 일회성으로 되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해야 될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만큼 지속 가능하게 재정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90만 명이 넘습니다. 가입자가. 이걸로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모이기가 쉽지 않은 플랫폼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할인 그리고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 수익은 고스란히 인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지속 가능성을 좀 늘려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시사하는 점은 동구의 사례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로 지역 이음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동구 자체는 지류, 종이형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나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해서 완판을 했고요. 또 5억을 추경으로 해서 15억을 다 팔았는데요. 이게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내년에는 40억으로 늘린 상황입니다. 이게 왜 동구에서 성공할 수 있었느냐? 동구는 노인층도 비율이 높고요. 20%가 넘는 데다가 또 재래시장의 단말기 보급률이 30%도 안 되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음카드 쓸 수가 없거든요. 이처럼 지역별 거기에 맞게끔 지역화폐를 좀 이렇게 발전시키는 업그레이드시키는 기존 취지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자, 네, 인천이음을 다방면으로 취재해온 김지영 기자. 인천시가 각 내놓은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이음이 캐시백을 앞세워서 시민 열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서구는 우선 서로 이음 시즌2를 개편한다고 밝혔는데요. 시즌2의 새로운 점은 이 혜택 플러스 가맹점이라는 이 도입입니다.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도입하던 캐시백을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 가입된 점주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캐시백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 가입된 상점은 서로 이음 플랫폼을 통해서 무료로 가게 홍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서구 기업이 만든 상품만 홍보할 수 있고 또 판매하는 온리 서구 플랫폼을 또 만들었고요. 또 지역화폐로 이웃을 위한 기부를 할 수 있는 기부 공간도 따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지금 제시된 30만 원 한도의 캐시백 비율이 2019년 12월까지만 일단은 적용이 되고요. 2020년 1월부터는 또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의 신뢰를 또 한번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캐시백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런 시도가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고요. 이제는 이런 서구처럼 각 지자체들이 예산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인천이음 지역화폐가 인천경제 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천 5대 뉴스 다음 주제를 만나보겠습니다. 2017년 두산건설이 인천 동구에 제안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하지만 주민들은 안전성과 환경 문제로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8일 인천시는 사자 민관협의체를 개최하고 동구에 추진 중인 수소 연료전지 사업에 대한 민관 합의를 전격 이끌어냈는데요. 과연 합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네, 인천의 5대 뉴스 그 네 번째 주제는 바로 동구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갈등입니다. 지난 2017년 두산건설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인천 동구 송림동 일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제안했죠. 같은 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발전 허가를 내줬습니다. 사업을 본격화하는가 싶었는데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안전성과 환경 문제 등에 대한 동구 주민들이 건립 반대에 나섰고요.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죠. 지난 11월 18일 인천시와 동구청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수소 연료전지 사업 추진에 대해 합의하면서 사업이 재개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내 집 앞에 발전소가 들어선다면 좋아할 주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천연료전지 측은 아무리 친환경성과 폭발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불안감이 증폭된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극렬히 반대했죠. 결국 양측 간 물리적 충돌에다 고소 고발까지 비화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는데요. 1년 가까이 인천연료전지와 주민 간의 첨예한 갈등은 마침내 지난해 11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시와 동구청, 업체, 주민 간 사자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먼저 사자가 참여하는 민관 안전환경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발전소 건설과 운영의 전 과정을 감시하며 필요시 보완과 행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요구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인천연료전지는 현 사업 부지에서 발전 용량 증설과 수소 충전 설비 설치를 충전하지 않기로 했고요. 이와 함께 동구 주민을 위한 지역 발전 기금 10억 4천만 원을 조성하고 이와 별도로 열악한 동구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연료는 동구 주민들이 우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시와 구청은 동구의 녹지 공간 부족 문제와 대기 환경 개선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시설의 안전성이었습니다. 두 분께서도 이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김성호 사무처장님, 이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쟁점이 됐던 것이 이제 안전성하고 그다음에 그 친환경성, 환경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안전성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강원도에서 터진 거하고는 시스템이 다르다 이렇게 항변을 한 것 같고요. 핵심적으로는 이제 환경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 수소 연료 전지의 발전 원료가 천연가스를 추출해 가지고 수소를 발생을 해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의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뭐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이것이 이산화탄소 발생을 얼마나 감축할 거냐라고 했을 때 수소차하고 휘발유차의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6%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천연가스를 수소 이제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환경성과 관련해서 수소에너지가 타당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그런 지점입니다. 보면은 왜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에너지 얘기가 나왔을까? 그거는 아시는 것처럼 탈원전 정책을 주장을 하고 특히나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에너지가 대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수소에너지를 들고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수소에너지의 경제성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그만큼의 이제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점검되고 접근된 것이냐.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논란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환경성과 그다음에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뭐 아까 우리 배 기자가 뭐 10억의 발전기금과 300억의 뭐 교육발전기금 뭐 이런 거 가지고 주민들을 어떻게 완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논란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환경성과 안전성, 경제성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이도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처장님이 환경성 그리고 경제성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저는 안전성에 국한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민들은 수도 폭탄이다, 폭탄이다, 그리고 폭발할 수 있다 하면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의 안전성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번에 강릉에서 수소 탱크 폭발 사고로 인해서 더욱 불안감이 증폭됐던 것이 사실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강릉 폭발 사고는 이게 수소 자체의 위험성 때문에 폭발한 거 아니거든요. 수소 탱크에 산소가 유입되면서 즉 노즐링, 필터링이 잘 안 되면서 발생했던 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라는 거는요. 기본 천연가스 LNG에서 수소를 분리해서 바로 산소와 결합시켜 반응시켜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에는 탱크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크가 폭발한다는 것 자체가 전제할 수가 없는 일이고 동구와 강릉 폭발 사고는 전혀 다른 사안, 별개의 사안이고 가능성이 떨어진다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수소 자체가 LNG 가스 자체가 폭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런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처럼 LNG가 저압가스입니다. 그래서 폭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에 있어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의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천 동구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갈등 문제가 발발된 이유가 낙후된 지역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좀 있어요. 송도나 영종, 청라 등 신도시가 발전하는 반면 동구를 비롯한 원도심에서는 이제 발전해서 배제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합의가 인천시를 4차 산업혁명의 중심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거다, 뭐 이런 말도 했죠. 아마도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인천의 에너지 정책이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두 패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인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보면은 인천은 말씀하신 것처럼 LNG 발전도 대규모로 있고, 그리고 영흥도에 화력발전소도, 석탄 화력발전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인천이 쓰고도 남을 전기들을 생산하고 있고 그것이 수도권으로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전기를 발생하는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느냐? 근본적으로는 발전소, 소위 얘기하는 혐오시설이 인천에 집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아무리 그게 대체 발전이라 하더라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탈원전 정책과 그다음에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대체 에너지가 필요해서 수소 에너지를 얘기를 한 게 정부 방침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박 시장님은 같은 정당의 시장으로서,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동구 수소연료전지 논란이.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해가지고 세이브하지 않으면 단체장으로서, 그리고 같은 정당의 정치인으로서 공교로웠겠죠. 그래서 거기에 4차 산업을 들이대고 이랬는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간에 보면은 근본적으로는 발전소가 왜 인천에 집중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수소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은 지방정부가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뭔가 정책적인 판단 기조를 내려주고 검증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접목하는 거 오바인 것 같습니다. 오바다. 네, 이도영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앞서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박남춘 시장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11개월 갈등을 이끌어오다가 극적으로 주민 간의 협의를 이끌어냈다는 점, 그리고 민간이 상생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동구 주민들에게 는 어느 정도 실리를 챙겼다 볼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허인한 구청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도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최대 11m의 방음벽과 수목 식재 등 주민 요구 사항을 일정 부분 반영을 시켰고요. 또한 지역 발전기금 10억뿐만 아니라 교육 발전기금 약 하면은 한 100억에 한 3%씩 3년간이면은 한 9억 정도가 동구 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동구에 작지만 일정 부분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배상민 기자, 갈등이 고조되었다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내긴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1년 동안 지연된 공사가 최근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민과 연료전지 업체 간의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단기간에 해소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연료전지에 대해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있을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료전지 주식회사가 무엇보다 공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소통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1년 39.6메가와트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동구에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40여 곳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주민 동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이처럼 주택가 근처에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동구의 사례처럼 갈등의 문제가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무쪼록 민관 협의체가 합의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의 오대 뉴스 마지막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2019년 인천을 달군 핫 이슈, 바로 GTX D 노선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노선을 확정하느냐인데요. 검단 지역이냐, 청라 지역이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GTX D 노선,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인천의 5대 뉴스 마지막 주제는 바로 인천철도망 GTX와 제2공항철도입니다. 네, 관련 소식 취재한 김정 기자 브리핑해 주실까요? 올 한해 인천을 핫하게 달군 이슈 바로 GTX였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B 노선에 이어서 정부의 광역교통 2030 계획을 통해서 GTX D 노선이 깜짝 발표됐는데요. 정부의 발표 직후 박남춘 시장은 해당 노선이 서구 지역을 지날 거라면서 용역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서구 내에서 이 검단과 청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됐는데요. 검단 주민들은 2기 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이 GTX D 노선이 반드시 검단 김포 지역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청라 주민 역시 물러서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GTX D 노선 유치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영종과 루원시티를 지나야 한다는 의견에 또 계양 신도시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지역의 핫 이슈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그럼 GTX 관련돼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GTX D 노선. 과연 어떻게 확정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도영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GTX D 노선은 내년 하반기까지 국토부에서 노선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당초 국토부가 발표할 때는 교통 체계가 열악한 수도권, 서북부권에 대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GTX D 노선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취지대로 간다고 하면은 김포 한강 신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검단 신도시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요. 또 GTX D 노선을 국토부가 발표한 즉시 인천시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4억 원을 이미 예산에 반영해서 확정을 시켰고요. 또 이로 인해서 조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심지어는 김포에서는 상당히 당황하는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너무 발빠르게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청라 국제도시도에서 GTX가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영종, 인천 국제공항까지 노선을 확장하는 거기를 기점으로 하는 것까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는 내년 하반기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GTX D 노선의 서구 수혜는 당연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 해도 인천 시민들이 다 혜택을 보긴 하는 건데 어떤 주민들이 더 혜택을 볼지 아마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소원 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말씀 나온 것처럼 지금 이제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광역 교통망, 특히나 철도망 계획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게 3기 신도시 발표하고 연관해 가지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자칫 이렇게 정치적이지 않으려고 하면 경제적 타당성들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칫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래서 총선용으로 이게 내용도 없이 발표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역 주민들도 냉정하게 사태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을 공론하고 촉구하기 위해 여야민정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건설 촉구 시민운동,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김지영 기자, 취재하면서 느꼈던 바 앞으로 제2공항철도 건설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계획상으로는 인천공항이 2023년이 되면 연간 공항 이용객이 1억 명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얼마 전 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를 통해서 공항과 관광산업의 융복합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2공항철도와 같은 육상교통망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게 사실입니다. 또 인천공항이 외국 국제공항과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제 허브 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사회의 주장입니다. 또 4.15 총선을 앞두고 이 이슈가 부각이 된 만큼 지역사회 의견을 잘 모아서 중앙정부에 잘 전달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부터 인천 철도망에 관련된 뉴스까지 2019년 인천을 뒤흔든 5대 뉴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희망찬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